네, 국민의힘이 장고 끝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으로 택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당 최고원 회의를 주재하면서 당부에 복귀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오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국민의힘 총선 전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교수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오전부터 이제 들려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어제 많이 나왔는데 일단 이제 인요한 연세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좀 오늘 최고위 좀 분위기 어떠셨는지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대체로 인요한 교수님의 혁신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당 내에서 기대하고 있던 혁신의 적임자다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었고요. 인요한 교수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 전라도 전주에서 태어나서 순천에서 오랜 기간 자랐고 우리나라 1호 특별기여 대상자로 한국인이시죠. 예. 푸른 눈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한국형 구급차를 처음 개발한 공로가 있고요.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위험하다는 것을 뻔히 알고서도 광주에 계시지 않았는데 외부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제발로 광주로 찾아가서 시민군의 발언을 영어로 통역하면서 외신에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분입니다. 지역적으로나 살아온 행보로 보나 국민의힘이 그동안 약하다고 지적받았던 부분을 과감하게 보완할 수 있는 인사인 것 같고요. 이분이 정치권에 큰 빚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저희 당의 어떤 기득권이나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혁신안도 내놓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조부님 같은 경우는 김구 선생님의 주치이셨어요. 그리고 3.1 운동에 참여했던 분이고요. 또 부친 같은 경우는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6.25 한국전쟁의 참전 용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으로 보나 본인으로 보나 대한민국에 그 누구보다 많은 기여와 헌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혁신위원장으로 제격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지금 당내 그리고 최고위에서는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인요한 교수의 인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요한 교수 자체만 보면 훌륭한 분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여러 공로가 있으신 좋은 분인데 그 전에 이제 혁신위원장을 했던 최재형 위원장도 사실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재보궐선거에 대한 어떤 반성과 쇄신이라고 하는 정도가 지도부가 사퇴해야 될 사안이 아니었냐, 혹은 아니면 대통령실에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냐라고 했던 걸 빗대어서 좀 보면 이번에 인요한 교수를 임명한 것은 그냥 무늬만 혁신을 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대통령께서 혹은 아니면 김기현 대표께서는 좀 불편한 인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그 이야기를 듣고 국정 기조를 쇄신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인요한 교수께서는 윤석열 선대위가 꾸려지고 혹은 아니면 윤석열 인수위가 꾸려졌을 때부터 아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 지냈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쓴소리를 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맞춰서 움직이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혁신 혹은 아니면 대통령실의 국정기조 변화 이런 것들은 요원해지게 되는 거라서 저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혁신위원장 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장해찬 최고위원님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계나 인연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존경받는 우리 사회의 원로이자 학자인데 한 정당의 혁신위원장이 된다는 건 인생을 걸고 들어오는 도전이잖아요. 그런 차원인 만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권지웅 전 비대위원 말씀처럼 보여주기식 혁신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본인도 여기서 정말 이 정당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이제껏 존경받았던 삶에서 오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열심히 혁신이 구성부터 혁신한 내용까지 저희가 전권을 일임한 만큼 기대 이상의 파격적인 조치들과 메시지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였던가요? 한 신문과 인터뷰를 한 것이 마침 또 화제였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도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호남 출신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런 과감한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되기 전부터 그 신문 지면 인터뷰를 보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불편한 소리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아주 막역하고 가까운 사이셨고요. 다만 민주당을 향해서도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된다라는 쓴소리를 하고 계시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아무리 그게 옳은 방향이라도 태도와 소통하는 방식에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치권 양쪽에 모두 다 쓴소리를 하고 있는 중심이 잡힌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보면 알겠지만 저는 인효한 위원장이 여기 와서 뭔가 저희 지도부에 어떤 교감을 한다던가 말을 듣는다던가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걸고 본인이 도전에 뛰어든 만큼 당내 혁신의 속도나 강도가 기존 언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과감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도 최근에 혁신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비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회 자체가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사실상 실효적 권한으로 이어지는데 혁신위원회는 지금 장해찬 최고께서 있는 그 지도부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혁신안이 아무리 나와도 사실은 그것 자체로 어떤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 지도부를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혁신위원회만으로 사실 국민의힘이 혁신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여전히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뭐 최고의 의결이라는 절차가 당연히 있긴 합니다만 저희 지도부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미 전권을 위임했고요. 국민을 설득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권이 그럼 어디까지입니까? 일단 혁신위원회의 명칭부터 예. 혁신위 활동 기한 네. 그리고 어떤 부분을 다룰지를 혁신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이런 이름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정도 기한까지 활동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의 없이 의결을 해주기로 동의를 모은 상황이고요. 지금 총선이 6개월 앞두고 있는데 총선 룰까지 건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혁신위에서 그런 의결을 한다면 저희 지도부가 그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설득이라는 것은 지도부에 포함되어 있는 뭐 김기현 대표, 윤지혁 원내대표, 뭐 장해찬 최고위원 저를 설득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혁신위에서 어떤 안건을 내세웠는데 그게 국민들의 동의를 받잖아요. 그럼 지도부 권한이 아무리 세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안건을 냈는데 국민들 대다수가 이게 무슨 혁신이냐라고 하면 저희가 아무리 정권을 들여도 또 동력은 안 생겨요.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지 뭐 지도부와의 어떤 관계 설정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권지웅 전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는 불체포 특권 포기 그리고 현역들의 기득권 배제 이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의총에서 그걸 추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과 약속을 미리 또 드리고 들어가는 바입니다. 그 이야기도 다 최고위에서도 다 공유가 된 부분이고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은겸 혁신위도 처음에 나올 때 이재명 대표께서 정권을 위임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랬었죠. 지도부에서 인준한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혁신위에 정권을 준다. 근데 실질적으로 안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김기현 지도 체제의 추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혁신을 되게 어렵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이제 지켜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역시도 지켜보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혁신위원장이 정해졌으니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혁신위원장이 세워졌으니 이제 함께할 인원들을 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물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저는 내부적으로는 또 쓴소리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뭐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뭐 천하람, 이준석 등의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중에 일부라도 혁신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게 사실은 그간 이제 김기현 지도부가 잘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가까이 듣겠다는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것을 과연 인요한 위원장이 진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사실 저희는 뭐 어떤 인원들과 친하고 어떻게 정치 생활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까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갈까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또 궁금하거든요. 근데 위원 구성에 대한 전권도 위원장께 일임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특정 인사를 추천하면
그렇게 되면 또 정권 준다더니 지도부가 자기 친한 사람들 추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실명이나 이런 건 거론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인효한 혁신위원장의 권한이고요. 다만 최근 인효한 혁신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나 또 지난 8월 저희 국민공감 공부 모임에 와서 발언했던 걸 돌아보면 이 지역주의 타파에 굉장한 소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호남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의힘이 조금 소홀하다라고 지적을 계속 받아왔던 호남 인사들을 전격적으로 많이 등용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과 전망 정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인효한 위원장께서는 사회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지도층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젊은 청년들도 여기에 많이 포함시킬 것 같고, 다만 그 누가 되었건 인효한 위원장께서 고민해서 선택한 인사에 대해서 저희 지도부가 이 사람은 불편하니까 안 돼요, 뭐 저 사람은 좋아요, 이런 식의 의견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요. 전적으로 뭐 검증은 한번 거쳐야겠죠. 뭐 구설수라던가 뭐 논란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처럼 자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검증 외에 뭐 인사에 대해서 지도부가 선호를 밝히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이 부분만 짧게 여쭤볼게요.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다양한 목소리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인데요. 또 이 권영세 의원께서 오늘이었나요? 어제자 언론 인터뷰에서 당과 정부가 잘 되라고 쓴소리하는 것과 망하라고 쓴소리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잘 되라고 쓴소리하는 분은 인효한 위원장께서 가감없이 등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망하라고 쓴소리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국민적 공감대와 인효한 위원장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효한 교수가 이제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고 구성은 어떻게 될는지, 또 어디까지 정권이 닿게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병원에 실려간 지 35일 만이었죠. 이제 오늘 오전에 당 최고위 국회에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나온 이 대표의 복귀 일성 듣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 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민생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기술 발전에 힘쓰고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가의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R&D 예산 대폭 삭감 같은 이런 전 세계가 비웃을 무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간의 충실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전환을 시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삶이 절박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복귀 후에 첫 발언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일단은 민생을 좀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정부 여당에는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내용들이 좀 많아서요.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뭐 민생을 강조할 거다라는 부분은 이미 뭐 알려져 있었던 내용이고, 정부 여당에는 이제 쇄신이 필요하다. 내각을 완벽하게 쇄신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민생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새로운 어떤 국정 기조를 만드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안보의 위기라든지 아니면 경제의 어려움, 뭐 혹은 아니면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되는 것인데, 이번에 강서 재보궐선거에서도 확인이 되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최소한 이제 수도권 국민들의 민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되게 일관되게 정부의 어떤 기조가 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각 총사태와 같이 어떤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실 9.19 군사 합의를 한국이 이제 철회하려고 하고 있고 경제 관련해서는 금리가 7%까지 오르겠다는 어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임대 관련해서는 전세 사기 등의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가하게 이전의 어떤 인사 기조를 유지할 게 아니라 뭔가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되게 절절하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서 많이 나왔던 말에서 네. 당 내의 갈등에 대해서 어떤 말을 다룰까 그 부분이었잖아요.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 정도가 더 이상의 이제 말은 없겠습니까? 그럼 이 정도면? 많은 분들이 사실 관심을 가졌던 예.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의 오늘 그 발언을 보면 되게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강서 유세 때 했던 말, 강서 재보궐 결과가 나왔을 때, 그리고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 표현 중에서는 더 이상 이제 왈가왈부하지 말자라고까지 한 거면 이 이야기로 당의 어떤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국민들의 삶이 되게 엄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최고위원회가 잘 받아 안아서 예. 더 이상 이제 뭐 징계를 해야 된다거나 혹은 아니면 뭐 그전에는 고름이라든지 가결을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하기도 했던 이런 일들은 이제 없어지고 사실은 국민의 삶을 다루기 위한 어떤 행보, 예를 들면 어제 전세 사기 간담회가 수원에서 있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왔다 가시면서 뭔가 민주당이 적극적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짧게 이것만 여쭤보면 당 내에도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가결파를 징계해야 된다라는 청원이 5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어쨌든 공식적인 답변은 또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건너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5만 명 이상의 청원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대표께서 여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걸로 가름을 할지 아니면 따로 공식적인 입장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조는 가결을 했던 사람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징계로까지 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도부의 메시지, 그것이 당대표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복귀 후에 한 발언들, 일단은 여당은 쇄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가결파에 대해서는 글쎄 뭐 해석을 하자면 특별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당내 뭐 가결파 체포 동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고요. 뭐 민주당이든 저희 당이든 통합을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 뭐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사실 혁신위원회도 꾸리고 새롭게 이 고위 당직자 교체하면서 정쟁하는 현수막 다 떼지 않았습니까? 전국에. 그리고 상대당에 대한 비판 논평보다는 정책 관련된 논평을 더 늘리겠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오늘 저희 아침 최고위 메시지도 대부분 정부 정책이나 폭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 대책 등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당에서 먼저 정쟁을 멈추고 남은 정기국회 기간이라도 머리 맞대고 일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한 달 만에 복귀해서 일성이 불가능한 내각 총사태다. 예를 들면 뭐 특정 부처의 장관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업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 책임지게 해달라고 묻는 것과 밑도 끝도 없이 다짜고짜 전부 다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건 그냥 일하자는 게 아니라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참 힘겹게 저희도 내부에서 좀 강성 당원들 같은 경우는 정쟁 현수막 왜 내리냐. 이재명 대표 비판 옛날보다 더 많이 해라라고 하시는데 그런 걸 무릅쓰고 일을 하기 위해서 협치에 손을 내밀었는데 돌아오시자마자 그냥 싸우겠다라는 대결 구도로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좀 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 이슈를 좀 선점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지적이신데요. 이 부분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으세요? 일단 국민의힘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집행한다고 하면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 반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제가 관심 갖는 분야이긴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어쨌든 전세 사기라고 하는 문제는 피해자분들에게 되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산층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문제이기도 한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정부 여당은
딱히 특별한 실질적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외면하면서 그냥 말로만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뭔가 정말로 민생을 향하는 어떤 기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존중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사실은 의대 정원 확대를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있어서도 좀 책임 있게 끝까지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사실 이 정원 확대가 지방의 의료가 확충되고 그리고 이제 필수 의료라고 좀 소외되었던 의료 분야로 이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안까지 낸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국민에게 호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신에 이제 얼마를 늘릴지 좀 신속하게 발표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여야가 방향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잘 협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정부에게 여당에게 숫자 빨리 밝혀라라고 말하는 건 좀 너무 내로남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의대 정원 늘리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가 평균적으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던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 지지율 갖고도 못했던 걸 이번 정부에서 정말 어렵게 국민들을 위해서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만큼은 대승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거나 재촉할 게 아니라 힘을 좀 실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여야정이 한마음 한뜻이 돼도 하기 힘든 이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필수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분들에게 자부심도 드리고 또 합당한 경제적 보상도 드리기 위해서 수가 조정이라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게 인기 없는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필수 의료 수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수가를 조금 줄이거나 하는 개혁과 양보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의논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 정원 증가가 의대 신설로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좀 단일화된 안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의대 신설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이 지금 막 삭발하고 난리 났는데요. 한 사람은 목포에 지어달라고 삭발하고 한 사람은 순천에 지어달라고 삭발하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정부 여당에게 숫자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숫자는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야당의 대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면서 힘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관철하기 어려운 개혁 과제거든요. 예. 아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금 야당이 그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비판하는 쪽이라기보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도 일성에서 그거 잘하고 있다. 꼭 잘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응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들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국회에 복귀한 첫날이기 때문에 당내 상황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럼 지명직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누가 될까? 뭐 하마평에 오르는 인원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거 좀 있으십니까? 일단은 송갑석 의원이 이제 사임하면서 새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소위 이제 너무 친명 쪽이라기보다 좀 중도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일단 기사로 봤을 때는 충청권에 계신 구청장 출신의 인원이 어떤 이야기되고 있는 건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발표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건 지금 정쟁 쪽으로 가기보다는 민생을 어떻게 챙길 건지 아니면 다양한 목소리를 민주당으로 어떻게 모을 건지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책위원장 그리고 최고위원 지명 최고위원 임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여야정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오늘 복귀를 했고 어제 김기현 대표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형제과 격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이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환영할 만한 일이죠. 이제까지 여당에서는 대개 한 3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당의 대표를 계속 피의자라고 피해왔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야당 대표가 아닌 게 아닌데 이제까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계속 못 만나겠다고 했는데 이제라도 만나겠다고 하시니 그건 좋은 일이고요. 근데 이제 그 인식은 대통령께도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야당 대표를 아직까지 만나지 않는 대통령은
그러니까 87년 이후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국민들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겠다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시고 김기현 대표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셔서 지금 저희가 민생으로 다뤄야 될 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고 최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 관련해서는 사실 이렇게 만나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것부터 좀 하나하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 복귀 전날 김기현 대표는 만나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도 관심이었는데 여야 대표 3자 회동,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까지요. 함께 하자, 3자 회동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다시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제발 좀 대통령 병 좀 버리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본인과 대통령을 자꾸 엮어서 뉴스를 만들고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데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야 대표 회동이 지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야 대표 회동을 하고 나서 거기서 공통으로 다룰 수 있을 만한 민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여야정 회동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순서이고 차근차근 바라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인 영수회담 요구하다가 이제 김기현 대표가 여야 민생 협치회담을 하자고 하니 이걸 거절하기는 그렇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게 여야정 회동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야정 회동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습니다만 그 이전에 여야 대표끼리 당대표 회동도 한 번 안 하고 어떻게 여야정 회동을 하느냐. 순서와 절차의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카운터 파트너는 김기현 대표입니다. 여야 대표잖아요. 국가 의전 서열상으로도 좀 유치하지만 김기현 대표가 한 단계 더 위에요. 두 분이 만나는 게 격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의도적으로 자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 것인지, 이게 본인이 대선 주자였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강박은 아닌 것인지, 정말 민생과 협치를 원한다면 여야 대표 만나시고요. 그 자리에서 여당 대표에게,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 잘 되니까요. 여야정 회동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자꾸 미루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원래 대통령이 만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이렇게 대화할 이야기도 아니었던 거였어요, 이제까지는. 근데 대통령을 한번 만나자는 야당 대표의 말이 뭐 격이 안 맞느니 절차가 안 맞느니 이렇게까지 비판받아야 되는 일인지 전혀 잘 모르겠고요. 사실 대통령께서는 누구라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안 만나시고 전세 사기 피해자도 안 만나시고 야당 대표도 안 만나시면 도대체 누굴 만나시는 겁니까? 늘 본인의 이야기와 비슷한 주장을 하시는 분만 만나실 게 아니라 이 일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건 사실 다른 의견을 가진 혹은 아니면 때론 불편한 사람까지 만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시는지, 저희가 뭐 매주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 된 이래로 한 번이라도 좀 만나자는 것인데 그것도 피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야당 대표 만나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 좀 만나자는데 이건 더군다나 같은 국회 안에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국회 본관에 저희 당 대표실 최고위실 갔다 왔지만 걸어서 5분 거리거든요.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민주당 대표실까지. 좀 먼저 만나면 안 돼요? 만나서 우리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한 그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김기현 대표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 대통령 좀 만나고 싶다. 비록 내가 혐의가 많고 피고인이긴 하지만 뭐 그런 재판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좀 만나게 해달라.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렵다고. 그거 진짜 물리적으로도 한 지붕 안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두 분이. 근데 왜 이렇게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 만나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권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 조건 없이 만나자는데 야당 대표가 이렇게 안 만나주고 튕기는 건 자신을 여당과 함께 국회를 운영해야 될 야당 대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아직 대선 주자야. 나 0.7%밖에 안 졌어. 그런 자존감이 너무 강하니까 여당 대표를 상대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순서상 뭐가 정답입니까?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고 거기서 어느 정도 합의된 아젠다가 나오면 그 아젠다를 들고 자, 우리 이제 이거 대통령님한테도 한번 말해봅시다 하고 다음 순서를 밟아가는 게
상식적인 절차 아닌가요? 진짜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를 이재명 대표께서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김기현 대표께서는 강서 재보궐선거 지기 전에는 되게 그냥 말로만 뭐 만나야 된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셨지 실질적인 노력을 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5월 달인가 그러면- 식사회동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 오가다가 그냥 무산됐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공개 토론을 하자는 이야기도 서로 있었지만 무산되었고요. 그러니까 정작 그런 의지가 없다가 이제 대통령이 뭔가 코너에 몰리니까 갑자기 김기현 대표가 등장해서 만나자고 하시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김기현 대표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당과 정부의 일관된 태도 피해자라서 못 만나겠다는 그 오만함을 좀 버리시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민생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다시 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3자 회동을 새롭게 제안을 한 것인데 네. 만약에 이것이 거부가 됐어요. 무산이 됐어요. 지금 민생을 강조하는 당대표로서 그렇다면은 그렇게 무산이 됐을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를 만날 것 같으십니까? 여기까지 만나지 않는다면은 그것 또한 민생을 지금 가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거부가 된 배경이 예. 물론 정말- 가정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또 여전히 피의자라서 만나면 안 된다는 어떤 이런 기류 속에서 있다고 하면 사실 김기현 대표를 만나는 것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절차적 과정으로서 당대표끼리 만나고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만나자는 과정이 좀 열려 있다고 하면 못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자 회동이 제안이 거절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께서 김기현 대표를 만나는 것을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3자 회동 제안한 부분 그리고 뭐 대표끼리 만나게 될 것인지 등등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녀 학교 폭력 의혹으로 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사표를 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7시간 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수리를 했는데 민주당은 이게 은폐 시도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정화 수석 대변인도 잘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경질을 안 해야 됩니까? 사표 수리를 안 하고 조사하겠다고 놔두면 왜 계속 그 고위직에 놔두느냐라고 또 뭐라 할 거잖아요. 사표 수리했다고 해서 조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 제기가 있고 공론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도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진상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 이전에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중에 어떤 문제나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저희가 사실 확인에 좀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진위 여부라던가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후에 경질이나 사표 수리 등을 해왔다면 이번에는 당일 이례적으로 빠르게 그 대통령 순방 수행단에서 배제하고 사표 받자마자 수리를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 저희가 함께 달라지기 위한 변화의 한 대목으로서 국민적 논란이 불거지고 의혹이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선제적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야당 의원이 국감에서 잘 질의했고요. 진상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책임자 처벌이나 이런 것들로 나아가야죠. 그런데 사표 수리를 빨리 했다고, 경질을 빨리 했다고 이게 은폐다라는 거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즉각 수리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냥 꼬리 자르기나 은폐일지 아닐지가 판단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그 학교 폭력 논란에 있어서 좀 의아한 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어떤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학교 폭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고위공직자를 잘라야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단계가 더 필요한데요.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학교 폭력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게 있으면 당연히 고위공직자가 사퇴해야 되는 이 연결고리가 하나 필요한데 이번에 이제 경질하면서 그런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 피해자 학생 측에서 사실 가해자 학생 측에 전학을 요청했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마주치는 것조차도 되게 어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학 조치가 안 돼요. 그것이 왜 안 됐을까? 그러면 사실 그냥 좀 합리적으로 추측하기에 뭔가 부당한 힘이 개입해서 그 가해자 친구가 전학 조치가 안 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피해자가 전치 구준화되는 상당한 폭행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무마하듯이 처분이 된 게 왜 그럴까라고 따져 물을 수밖에 없고
거기와 관련돼서 김승희 의전 비서관의 어떤 행동 이것을 스스로 대통령실이 밝히면서 경질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언급은 전혀 없이 그냥 경질만 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이 문제를 덮기 위해 꼬리 자르기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로 경질한 것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대통령실의 어떤 추후 조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없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그냥 이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해 정순신 사건이라든지 이동관 학폭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반론까지 듣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야당에서 어떤 의도로 문제 제기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빠른 경질과 사표 수리에 담겨 있는 대통령실 변화의 의지, 이제 이런 인사 관련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그 의지가 드러난 사표 수리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걸 미리 몰랐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게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없고 공론화가 안 되었기 때문이고 문제 제기가 되자마자 즉각 조치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신속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꼬리 잡기를 위한 꼬리 잡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이 교육이 국감에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뭔가 다른 개입이 있었거나 봐주기가 있었는지는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일이고요. 사표 수리를 했다는 것은 그러한 추가적인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추후도 개입하거나 개입한다는 오해도 받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 눈높이 맞추기 위한 진정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